새벽 4시 서울의 도심은 차가운 인공의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준우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고향의 새벽은 언제나 눅눅한 물안개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생선 냄새로 시작되었다. 45에 성공한 건축가 준우는 거울 앞에 서서 매끄럽게 다려진 와이셔츠 소매를 잠갔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그의 시선은 거울 너머 거실 구석,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웅크려 자고 있는 어머니의 실루엣에 멈췄다. 어머니 박명순. 그녀의 인생은 곧 갈라진 손등과 굽어버린 등의 처절한 기록이었다. 준우가 67살 되던 해 아버지는 공사장 붕괴 사고로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 남겨진 것은 남편이 쓰던 녹슨 망치 몇 자루와 갚아야 할 빚더미, 그리고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아들 준우뿐이었다. 배운 것 없고 연고도 없던 명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몸을 부수는 것 외엔 없었다. 그녀는 시장 바닥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깔았다. 새벽마다 노량진 시장의 얼음물 속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건져 올리던 명순의 손은 겨울이면 늘 붓고 터져 진물이 흘렀다. 생선 가시에 깊게 찔린 상처는 아무 새도 없이 소금물에 절여졌고 그 자리는 굳은 살이 덧대어져 나중에는 칼끝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명순에게 그 상처는 통증이 아니라 아들을 먹여 살릴 훈장이었다. 준우야, 이 고등어 눈깔 좀 봐라. 이렇게 맑아야 좋은 놈이야. 너도 나중에 커서 이 눈처럼 맑은 사람이 돼야 한다. 어린 준우는 시장통 한 구석, 젖은 바닥에 깔린 종이 상자 위에 앉아 숙제를 했다. 상인들의 고함과 리어카 끄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준우는 오직 어머니의 투박한 손놀림에 집중했다. 고무장화를 신은 명순의 발치에는 언제나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허리는 생선을 다듬기 위해 기역자로 꺾여 있었다. 어느 겨울날 학교 친구들이 시장을 지나가다 준우를 발견하고는 코를 쥐며 달아났다. 야, 쟤한테 생선 썩은 내놔. 라는 조롱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다. 준우는 분노와 수치심에 연필을 내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명수는 당황하며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았다. 그리고는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비치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껴안았다. 미안하다 준우야. 엄마가 비린내를 다 못 씻어서 미안해. 하지만 명수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독하리만큼 자신에게 박했다. 1,000원짜리 시래기 국밥 한 그릇조차 사치라. 여겨 집에서 싸온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면서도 아들의 준비물 소리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준우의 가방 안에는 늘 어머니가 신문지에 싸서 넣어준 따뜻한 달걀 프라이와 정성껏 깎은 사과가 들어있었다. 그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명순이 얼마나 많은 생선의 배를 가르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견뎠을지 어린 준우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헌신은 땅을 일구는 농사꾼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시장 일이 끝나면 집 뒤편 작은 텃밭에 매달렸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에 호미질을 하며 고추며 배추를 키웠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너를 키워줄 게다. 그녀의 굽은 등 위로 달빛이 쏟아질 때면 준우는 저 등이 언제부터 저렇게 활처럼 휘었는지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준우가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명수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놓았다.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들에는 비린내 대신 어머니의 눈물겨운 세월이 배어 있었다. 돈을 건네는 명순의 손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고 손톱 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준우는 결심했다. 이 손을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닦아주겠노라고.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진짜 성 같은 집 지어줄게. 흙먼지 하나 없는 곳에서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우는 쉬지 않고 달렸다. 대기업 임원이 되고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사고 명문가 출신의 우아한 아내 희주를 맞이했다. 이제 명수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질 필요도 없었다. 준우는 어머니에게 최고급 비단옷을 입혔고 대리석이 깔린 넓은 방을 내어드렸다. 하지만 준우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흙 한 줌 없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비틀거리고 있는지.
비단옷의 감촉보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텃밭의 흙냄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출근한 뒤 이 화려한 성이 어머니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자 아내 희주의 소리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머님, 제가 슬리퍼 신고 다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바닥에 발자국 남는 거 안 보이세요? 현관문을 나서기 무섭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서늘한 질책. 준우는 구두끈을 묶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나이든 노인과 젊은 며느리 사이의 사소한 마찰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취해 그는 어머니의 구분 등이 그곳에서 더 깊게 휘어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의 전조임을 깨닫지 못한 채 준우의 외제차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멀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단번에 영하로 떨어진다. 널찍한 거실에 내리쬐는 오전의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빛은 명순에게 온기를 전해주지 못했다. 명순은 자신의 방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다. 거실로 나가는 일이 마치 시퍼런 작두날 위를 걷는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머님,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집안 꼴 좀 보세요.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럼 본인이 하실 일은 제대로 하셔야죠. 날카로운 희주의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명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아내 희주는 이탈리아제 고급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티끌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렸지만 희주의 눈에는 명순이 지나간 자리마다 묻어나는 가난의 흔적이 보이는 듯 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얼른 치우마. 잠시 눈이 침침해서 명수는 굽은 허리를 더 숙이며 거실로 나섰다. 평생 생선 상자를 나르고 텃밭을 일구던 근육질의 몸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가죽만 남은 앙상한 팔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명순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희주는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어머님, 제발 그 낡은 내복 좀 버리시라니까요. 준우 씨가 사준 실크 잠옷은 어디 두고 왜 자꾸 그런 꾀재재한 걸 입고 나오세요? 친구들이라도 오면 제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 집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주가 가리킨 명순의 소매 끝단은 이미 여러 번 꿰맨 자국이 역력했다. 그것은 명순이 시골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자 준우의 어린 시절 땀방울이 배어있는 유품 같은 옷이었다. 하지만 희주에게 그것은 그저 이 세련된 인테리어를 망치는 오물에 불과했다. 학대는 눈에 보이는 멍으로 남지 않았다. 희주는 지능적이었다. 준우가 집에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노릇을 하며 어머니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지만 둘만 남겨지면 그녀는 명순을 철저히 투명인간 혹은 치워야 할 짐으로 취급했다. 어느 날 오후 명순은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했다. 최신형 냉장고의 문을 여는 법이 서툴러 쩔쩔매고 있을 때 뒤에서 나타난 희주가 명순의 손목을 낚아챘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그 힘은 서늘했다. 어머님, 이 냉장고 한 대가 어머님이 평생 판 생선 몇만 마리 값인 줄 아세요? 함부로 만지다가 고장나면 준우 씨가 속상해해요. 물 마시고 싶으면 저기 정수기 쓰세요. 아, 그리고 이건 비싼 탄산수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희주는 명순의 손등을 툭 치며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명순은 타는 목마름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찬물을 한 컵 들이켰지만 그것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하고 얹힌 채 명순을 괴롭혔다. 희주의 가학성은 식사 시간에 극에 달했다. 준우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희주는 화려한 식탁에 앉아 혼자 스테이크를 썰었다. 명순에게 주어진 것은 전날 먹다 남은 식은 국과 딱딱하게 굳은 밥이었다. 어머님은 이런 게 입에 맞으시잖아요. 시골 분들은 원래 소화력이 좋으시니까. 아, 그리고 냄새나니까 식탁 말고 저기 베란다 쪽 보조 주방에서 드세요. 환기시키기 힘들거든요. 명수는 묵묵히 쟁반을 들고 보조 주방으로 향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음과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준우가 사준 비싼 아파트였지만 명순이 마음 편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오직 그 2평 남짓한 세탁실뿐이었다.
찬물에 밥을 말아 한술 뜨려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국물 속으로 사라졌다. 준우야, 내 걱정은 마라. 애미는 잘 먹고 잘 지낸다. 명수는 매일 밤 아들에게 하려다 삼킨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들이 어렵게 일궈낸 이 성공이라는 공든 탑에 자신의 고통이 흠집을 낼까봐 그녀는 아내가 주는 모든 수모를 가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아 눌렀다. 희주는 그런 명순의 침묵을 권리라 착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한 번은 희주의 명품 가방이 사라졌다며 집안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명순의 작은 방으로 들이닥쳐 장롱을 헤집고 이불을 내던졌다. 어머님이죠? 이거 팔아서 고향에 있는 친척들 보내주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준우 씨 몰래 딴 주머니 차려고 그러세요? 말해보세요. 방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가계부와 촌스러운 보따리들을 보며 희주는 비웃음을 흘렸다. 사실 가방은 희주가 전날 친구 집에 두고 온 것이었지만 그녀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난장판이 된 방을 보며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방꼴 봐라. 이게 사람 사는 방이에요? 쥐구멍이지. 청소 좀 하고 사세요 좀.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주워 품에 안았다. 사진 속 준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명수는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 닳아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견디면 견딜수록 희주의 칼날은 더 깊은 곳을 겨냥하고 있었다. 유리처럼 매끄럽고 견고해 보이던 준우의 집은 사실 안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명순의 가슴 속에는 이미 피고름이 맺혔고 그 고름은 언젠가 터져나와 이 가식적인 평화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우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일궈낸 성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으며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로 금빛 가루가 날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명수는 한 조각의 그림자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희주의 학대는 이제 단순히 말로 찌르는 수준을 넘어 명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박멸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냄새나요. 희주는 명순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거실 테이블에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을 세팅했다. 명순은 자신의 몸에서 정말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 자꾸만 소매를 킁킁거렸다. 평생 생선을 만졌던 손이라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비린내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명순이 정작 두려운 것은 냄새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후 2시 희주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고가의 커피 향이 감돌았다. 명수는 가로 세로 2평 남짓한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화장실이 급했지만 거실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 탓에 요일을 꾹 참았다. 벽 너머로 희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아유, 시골분이라 도시 생활 답답해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잠시 보내드렸어. 준우 씨가 워낙 효자라 최고급으로 모셨지 뭐니. 명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다. 요양원이라니. 멀쩡히 이 방에 살아있는 자신을 유령으로 만드는 아내의 거짓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에게는 수치였고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거실은 잔해로 가득했다. 희주는 명순을 불러냈다. 어머님, 손님들 가셨으니까 이거 다 치우세요. 아, 그리고 저기 카펫에 커피 쏟은 거 보이시죠? 저거 한 평에 얼마짜린지 아시죠? 손으로 한 땀 한 땀 닦으세요. 세탁기 돌리면 망가지니까요. 명수는 굽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의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희주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졌다. 명수는 거친 손으로 부드러운 카펫을 문질렀다. 문지를수록 손등의 상처가 카펫에 오래 걸려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희주가 마시고 남은 차가운 홍차를 명순의 머리 위로 툭 쏟았다. 아, 실수.
희주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명순의 머리칼을 타고 갈색 찬물이 흘러내려 눈가에 맺혔다. 명순은 눈을 감았다. 어머님, 멍하니 있지 말고 닦으시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준우 씨 회식이라 늦는데요.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주방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희주가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나가자 거대한 집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명수는 찬물로 젖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한참을 카펫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등은 이제 거의 바닥과 평행을 이룰 만큼 굽어 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주방 근처엔 가고 싶지도 않았다. 명수는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비상계단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제 산책길에 주워온 페이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실 명수는 준우가 주는 용돈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몰래 나가 아파트 단지 근처를 돌며 페이지를 주었다. 그것을 팔아번 몇천 원을 낡은 가계부 사이에 끼워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우리 준우, 나중에라도 힘들어지면 이 돈 보태 써야지.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명수는 페이지를 정리하며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찬물을 뒤집었어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준우의 아니뿐이었다. 준우가 어릴 적 시장 바닥에서 추위에 떨 때 덮어주던 그 신문지처럼 자신이 모은 이 푼돈이 언젠가 아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되길 빌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온 명수는 어두운 거실에서 준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사람은 준우가 아니라 잔뜩 취한 희주였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요? 귀신같이 앉아서 사람 놀라게. 희주는 명순을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명순의 방 앞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명순이 시골에서 가져온 흙 묻은 호미와 오래된 가계부가 든 보따리였다. 이게 뭐야? 아직도 이런 쓰레기를 안 버렸어? 내가 버리라고 했죠. 희주는 보따리를 낚아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했다. 명수는 평소답지 않게 희주의 팔을 붙잡았다. 애미야, 그건 안 된다. 그건 내 목숨 같은 거다. 제발. 이거 놓으라고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희주가 힘껏 명순을 밀쳐냈다. 명수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순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희주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괜히 엄살 피우지 마세요. 준우 씨 오면 또 내가 때렸다고 일러바치려고 그러죠? 어머님은 그게 문제야. 자식 앞길 막는 그 노인네 고집.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였다. 평소보다 일찍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발소리에 희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명순의 곁으로 달려가 주저앉았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 피가. 준우 씨, 빨로 와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쓰러지셨어요. 거실 불이 켜지고 준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와 그 곁에서 울먹이며 간호하는 척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준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아내의 손에 들린 명순의 낡은 가계부 속에서 자신을 위해 모아온 수천 장의 1,000원짜리 지폐들이 눈물처럼 쏟아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실의 조명등이 잔인하리만큼 밝게 켜졌다. 준우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가고 있었다. 희주는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다. 준우 씨, 어떡해. 내가 정성껏 보양식 해드리려고 주방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비틀거리시더니 식탁 모서리에. 준우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한때 자신을 시장 바닥에서 번쩍 들어 올리던 그 억척스러웠던 여인은 어디 가고 이제는 한 줌의 마른 장작처럼 가늘어진 육신만이 남았을까. 준우의 셔츠에 어머니의 핏자국이 스며들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명수는 흐릿한 눈을 뜨고 준우를 바라봤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옷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 했다. 준우야, 못 버린다. 나 괜찮다. 애미가 나이 들어. 발이 꼬였어. 애미야, 울지 마라. 명순의 그 한마디가 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내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달래는 어머니의 말. 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내 희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한 순간이었다. 준우는 어머니를 소파에 눕히고 지혈을 한 뒤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소지품들을 보았다. 그곳엔 희주가 내동댕이 쳤던 낡은 보따리가 터져 있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명순이 평생 써온 가계부와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뭉칫돈이었다. 이게 다 뭐야? 준우가 가계부를 집어들려 하자 희주가 황급히 가로막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우 씨.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신지 자꾸 쓰레기를 주워오셔서 내가 버리려고 했던 거야. 신경 쓰지 마. 희주의 손길이 거칠었다. 하지만 준우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가계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십 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6월 15일. 준우 운동화 12,000원. 고등어 20마리 팔아서 마련함. 발 안 아프게 좋은 거 사서 다행이다. 10월 3일. 준우 대학 등록금 보태야 함. 오늘부터 점심은 시래기 국밥 대신 물로 채움. 눈물로 번진 글씨들 사이로 최근의 기록들이 나타났다. 준우가 강남 아파트로 모셔온 이후의 날짜들이었다. 5월 20일. 며느리가 비린내 난다고 하니 생선은 안 먹어야겠다. 준우한테 말하면 싸움 날까봐 비밀로 함. 7월 12일. 오늘도 베란다에서 밥을 먹었다. 찬바람이 불지만 준우가 사준 집이라 그런지 마음은 따뜻하다. 9월 4일. 폐지 팔아 4,500원 벌음. 준우 나중에 사업 자금 보태줘야지.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가계부 사이사이에 끼워진 수천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5,000원권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돈뭉치들. 그것은 명순이 아내의 학대를 피해 새벽마다 단지를 돌며 주워온 폐지를 팔아 만든 사랑의 결정체였다. 준우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의 얼굴에서 효부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다가 이내 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저 노인네 냄새나고 싫단 말이야. 이 좋은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친구들.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 저 돈, 저게 다 내 얼굴에 먹칠해서 모은 돈이라고. 닥쳐. 준우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던 준우의 폭발에 희주가 멈칫했다. 준우는 가계부 속에서 어머니가 몰래 적어둔 짧은 편지 하나를 더 발견했다. 준우야,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이 돈으로 너희 부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며느리 미워하지 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너만 행복하면 애미는 베란다에서도 천국이었다. 준우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모셔온 이 집은 어머니에게는 단 한순간도 안식처가 아니었다.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골프를 치고 비싼 와인을 마실 때 어머니는 차가운 세탁실 바닥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셨던 것이다. 준우는 피 묻은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엄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명수는 그 와중에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생선 비늘처럼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준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파 옆에 놓인 희주의 명품 가방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나가. 뭐? 준우 씨 미쳤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어머니가 흘린 피와 눈물이 묻은 이 집에서 너 같은 인간이랑은 1초도 더 있을 수 없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 테니 옷까지만 챙겨서 당장 꺼져. 희주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준우의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우는 아내를 내쫓고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머니의 뒤틀린 손을 잡고 자신의 뺨을 비볐다. 엄마, 우리 떠나요.
이 화려한 감옥 말고 엄마가 좋아하던 흙냄새 나는 곳으로 가요. 내가 엄마 구분 등 이제는 평생 내가 업고 다닐게. 명수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펜트하우스의 금빛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모든 허영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아주 오래전 고향집 뒷마당에서 맡았던 따스한 흙내음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를 빠져나오는 차 안은 기묘하리만큼 고요했다. 준우는 수억 원대의 외제차 대신 짐을 싣기 편한 낡은 SUV 운전대를 잡았다. 조수석에는 환자복 위에 두툼한 스웨터를 걸친 명순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피 묻은 가계부와 낡은 호미가 든 보따리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누런 들판과 헐벗은 산등성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명순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준우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울의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혼 서류를 내던지고 온 아내와 자신이 20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들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준우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준우야, 정말 괜찮겠니? 내 그 귀한 직장은 어쩌고. 이 애미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명수는 걱정스러운 듯 아들의 팔을 잡았다. 준우는 어머니의 뒤틀린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엄마, 망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 그동안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거기 우리 집 아니었잖아요. 차가 도착한 곳은 경상도 어느 자락, 전기도 끊긴 지 오래된 명순의 친정집 터였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석가래는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폐가였다. 준우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흙과 마른 풀의 감촉. 도시의 매끄러운 대리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고 정직한 감촉이었다. 명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숙여 마당 한 구석에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코끝에 가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고, 이 냄새. 30년 만이네. 흙냄새가 그대로야.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 떨어져 손바닥 위에 흙을 적셨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강남의 70평 아파트가 아니라 마음껏 호미질을 할 수 있는 이 한 뼘의 땅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날부터 준우의 진짜 농사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낫을 들고 마당에 잡초를 베어냈고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에 내려앉은 지붕을 수리했다. 대기업 팀장으로서 서류 뭉치를 만지던 준우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났다. 준우야, 이리 와봐라. 흙은 말이다. 내가 아픈 만큼만 길을 내주는 법이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명수는 아픈 다리를 끌고 나와 준우 옆에 앉았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호미를 휘둘러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기역자로 꺾인 그녀의 등은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 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짐이 아니라 대지를 향해 평생을 낮추어 살아온 겸손의 곡선이었다는 것을. 초겨울의 찬바람이 폐가의 틈새로 파고들었지만 준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사온 낡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고 구들장이 뜨끈해지자 명수는 아랫목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가슴이 답답하다며 수면제를 찾던 그녀였다. 준우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 물을 데웠다. 대야에 담긴 따뜻한 물속에서 드러난 어머니의 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생선 상자에 눌리고 폐지를 줍느라 만신창이가 된 발가락들. 준우는 조심스레 그 발을 문지르며 목 놓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결에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일까? 명수는 준우의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준우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흙냄새 맡으면서 우리 아들이 끓여준 밥 먹고. 이게 진짜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겠냐? 그날 밤 준우는 낡은 가계부의 뒷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적지 못한 수많은 공백이 남아 있었다.
준우는 펜을 들어 그 공백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가 가계부 사이에 끼워두었던 그 피 묻은 돈들에 대한 참회록이자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일구어갈 새로운 생명의 기록이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폐가의 작은 방 안에는 아궁이의 온기와 두 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성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준우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리려 했던 것은 높은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낮은 땅 위에서 어머니와 마주보는 소박한 밥상이었다는 사실을. 시골의 밤은 서울의 밤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을 때 준우는 머리맡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다. 낮에 밭을 일구느라 고단하셨는지 아랫목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준우는 혹여나 어머니가 깰까봐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유명한 피 묻은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사장에서 미처 다 읽지 못했던 뒷부분이었다. 종이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솟아있었다. 준우는 손끝으로 그 굴곡을 더듬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홀로 견뎌온 고통의 지형도였다. 가계부 맨 뒷장, 두꺼운 종이를 덧대어 만든 비밀 칸이 있었다. 준우가 그곳을 조심스레 뜯어내자 낡은 고무줄로 묶인 통장 3개가 툭 떨어졌다. 준우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통장의 명의는 전부 강준우, 바로 아들의 이름이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다. 날짜는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 시작되었다. 2,000원, 5,500원, 1,200원. 입금된 액수는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입금자명에는 매번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새우. 명순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제 살점을 떼어내듯 모은 돈들이었다. 통장의 마지막 잔액은 꽤 묵직한 액수가 되어 있었다. 준우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삼켰다. 어머니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걷고 또 걸으셨을 것이다. 두 번째 통장은 준우가 서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5만 원, 10만 원. 이것은 준우가 매달 어머니께 드렸던 용돈이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아니,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고스란히 돌려주려 남겨둔 것이었다. 통장 옆면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높은 곳에 있으니 바람이 찰게다. 혹시라도 발밑이 흔들리면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고 기운 차려라. 애미는 내가 준 마음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마지막 세 번째 통장은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입금 내역은 더욱 처참했다. 3,000원, 4,200원, 2,800원.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이었다. 아내 희주에게 구박받으며 쫓겨나 거리를 헤매던 그 추운 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길가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주었다. 그 박스 한 장이 10원, 20원 하던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그 동전들을 모아 아들의 미래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고 계셨던 것이다. 준우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머리를 묻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신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며 성공을 뽐낼 때 어머니는 10원짜리 폐지를 주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준우가 일궈낸 성공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폐지를 줍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실루엣이 가려져 있었다. 그때 잠결에 준우의 흐느낌을 들었는지 명순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당황하며 뒤틀린 손으로 준우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준우야, 왜 그러냐? 어디 아픈 게냐? 응? 엄마, 이 통장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이렇게 바보처럼? 명수는 통장을 보더니 수줍은 소녀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고, 들켰네.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 모았다. 너 서울에서 큰일 하는데 나중에라도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생길까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 아들아.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세상 그 어떤 건축물도 어머니가 쌓아 올린 이 통장만큼 견고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었다. 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온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지만 어머니가 폐지를 팔아 만든 이 보잘것없는 통장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사랑의 반석이었다는 것을. 명수는 울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가계부의 마지막 여백에 적어두었던 말을 의조렸다. 돈은 말이다. 남보다 높이 서려고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모으는 거란다. 준우야, 이제 이 돈으로 내 마음 편한 일하면서 살자. 애미는 그거면 됐다. 준우는 그날 밤 어머니의 통장 3개를 머리맡에 정중히 모셔두고 맹세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흙 묻은 돈들의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땀방울을 땅에 흘리겠노라고. 폐가의 낡은 벽 너머로 겨울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방 안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것은 아궁이의 열기가 아니라 평생을 자식이라는 대지에 자신을 걸음으로 뿌려온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 뿜어내는 열기였다. 겨울의 끝자락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며 말랑해질 무렵 준우의 손은 이미 건축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박해져 있었다. 하얗고 매끄러웠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검은 흙대가 꼈고 손바닥 전체에는 굳은 살이 박여 웬만한 가시에는 따가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준우야, 흙은 정직하다. 내가 허리를 숙인 만큼만 너를 받아주는 게야. 높이 서려고만 하면 흙은 절대 속살을 보여주지 않아. 명수는 여전히 굽은 허리를 이끌고 밭머리에 앉아 아들의 서툰 호미질을 지켜보았다. 준우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장을 벗어 던지고 빛바랜 작업복 차림으로 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금 코끝을 스치는 습한 흙내음만큼 생경하고 강렬한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농사는 준우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닌 처절한 참회였다. 호미 끝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가슴에 박았던 말의 파편들을 캐내는 기분이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져 흙으로 스며들 때마다 아내 희주의 모진 말에 어머니가 흘렸을 눈물을 닦아내듯 정성을 다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높이만 가려고 했나 봐요.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준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추자 명순이 다가와 낡은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생선 비늘처럼 거칠었지만 그 감촉은 세상 그 어떤 실크보다 부드럽게 준우의 영혼을 감쌌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묵혀두었던 폐가 앞마당은 초록의 바다로 변했다. 준우와 명순이 함께 심은 고추 모종이 허리를 세웠고 상추와 깻잎이 무성하게 잎을 틔웠다. 준우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성공한 임원 시절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결제할 때보다 고추 한 알이 붉게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심장을 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밝았다. 준우는 밭에서 갓 따온 오이와 고추 그리고 명순이 정성껏 키운 배추를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자, 이제 우리 아들이 키운 거로 밥 한번 먹어보자꾸나. 명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밥을 안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위에 준우가 수확한 채소들이 상에 올랐다. 반찬이라고는 된장찌개와 쌈채소가 전부였지만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산해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준우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고는 한참을 씹었다. 흙의 정직함과 어머니의 인내가 버무려진 맛. 그것은 준우의 생애 가장 눈물겨운 성찬이었다. 엄마,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준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울자 명순도 쌈을 싸려던 손을 멈추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준우야. 고생 많았다. 생선 비늘 만지며 너 키울 때 나는 늘 이 꿈을 꿨단다. 너랑 마주 앉아 내가 키운 채소로 밥 한 끼 먹는 꿈. 이제야 그 꿈을 이뤘네. 식사를 마친 후 준우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쏟아지는 별들이 머리 위로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폐지를 팔아 모은 1,000원짜리 지폐들처럼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빛을 내며 준우를 위로하고 있었다. 준우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전처 희주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로펌의 연락들이 떠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번호 변경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물을 주어야 할 배추. 모종과 아침 안개 속에서 환하게 웃어줄 어머니의 얼굴뿐이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허상에 갇혀 어머니를 베란다로 밀어냈던 아들은 이제 대지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진정한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순의 구분 등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작은 집과 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대들보였고 준우가 평생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모자는 별빛 아래서 나란히 앉아 내년 농사 계획을 세웠다. 준우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사무실의 명령조가 아닌 흙을 사랑하는 농부의 따스한 저음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은 채 준우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시골의 가을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을 때면 준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어머니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드렸다. 이제 명순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샜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깊고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준우야, 이제 내 등은 걱정 마라. 흙 속에 파묻혀 사니까 허리가 굽은 게 아니라 땅이랑 가까워진 거 아니겠냐. 나는 요새 숨 쉬는 게 참 달다. 명수는 준우의 손등을 툭툭 치며 웃었다. 준우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작고 마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지난 1년간 준우는 건축가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와 인맥을 정리했다. 대신 그는 이 마을의 집 고치는 농부가 되었다. 비가 새는 할머니네 지붕을 갈아주고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며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그 어떤 마천루보다도 견고한 사람의 마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화려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전처 희주였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을세라 까치발을 들며 준우의 낡은 집으로 들어섰다. 준우 씨 미쳤어? 정말 여기서 이러고 살 거야? 당신 실력이면 다시 복귀할 수 있어. 시부모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요양원 최고급으로 모셔다 드릴게. 제발 정신 차리고 서울로 가자. 희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하지만 준우는 밭에서 캐온 고구마를 씻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에 예민하고 날카롭던 건축가 준우가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웅덩이 같은 농부의 눈이었다. 희주야,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준우가 흙 묻은 손을 내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뭔데? 이깟 흙장난이 프로젝트야? 아니, 내 어머니의 굽은 등을 펴드리는 일. 그리고 내 굽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 너한테는 고작 흙장난으로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설계도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못 돼. 준우의 단호함에 희주는 분노하며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고요한 흙냄새만이 남았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명순이 수줍게 다가와 아들의 소매를 잡았다. 준우야, 나 때문에 귀한 인연 끊은 거 아니냐? 이 애미가 죄가 많다. 엄마, 인연은 끊긴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이어진 거예요. 나랑 엄마랑 그리고 이 땅이랑.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작은 초등학교 분교로 향했다. 그곳에는 준우가 어머니의 비밀 통장 속에 든 돈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세운 작은 명순 장학 도서관이 개관하는 날이었다. 도서관 입구에는 커다란 동판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곳에는 준우가 직접 새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은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고 차가운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아들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의 땀방울로 지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헌신이 가장 높은 꿈을 만듭니다. 개관식 날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명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평생 글자 한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의 이름이 된 순간이었다. 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애미가 호강을 다하네. 준우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엄마, 이제 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엄마 손을 기억할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켰듯이 이 건물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설계자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준우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눈 덮인 시골길은 포근했다. 등에 업힌 명순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준우에게 느껴지는 그 사랑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준우야, 나 졸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어머니를 치켜올려 업었다. 엄마, 자도 돼요. 내가 집까지 업고 갈게. 아니,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가 엄마 꼭 찾아서 업고 다닐게.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요. 어머니의 고개가 준우의 어깨에 툭 떨어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낸 듯한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하얀 눈 위를 묵묵히 걸어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준우의 차가웠던 지난 세월을 녹여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려 두 모자의 발자국을 덮어주었다. 비록 화려한 서울의 조명은 없었지만 대지가 내어준 하얀 비단길 위에서 준우는 비로소 완성된 인생의 도면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9분 등의 노래는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메아리는 대지 위에 뿌리 내려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몇 년 후 그 시골 마을에는 꽃향기가 가득한 레스토랑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곳의 이름은 어머니의 밥상. 그곳에서는 화려한 스테이크 대신 갓 지은 가마솥밥과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이 상에 올랐다. 성공한 건축가에서 농부가 된 준우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들러 어머니의 동판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이제 안다. 진짜 성공이란 남보다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낮은 숨소리를 곁에서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오늘도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가계부 첫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는다. 엄마, 오늘도 흙냄새가 참 달아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